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 수량과 단가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 수량과 단가 기록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은 일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여러 개의 자산을 하나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단가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약에 10만 원어치 구입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10만 원어치 구입했다라고 하면 자, 상품 1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품을 몇 개를 10개를 한 개당 만 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동일한 상품을 하나당 얼마에 구입했다라는 수량과 단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장부에다가 상품 10만 원이다 이렇게 붕괴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몇 개를 한 개당 얼마에 구입했다라는 수량과 단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개를 한 개당 얼마에 샀다라는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기록하는 보조 장부가 바로 재고장이에요. 재고장.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재고장이 양식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날짜를 적고, 그리고 이제 적요, 거래 내용을 적고, 입고됐을 때 수량이 몇 개, 단가가 얼마, 금액이 얼마. 또 출고됐을 때 수량과 단가, 금액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 수량과 단가,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입한 수량에 대한 개수랑 단가를 기록 관리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 수량과 단가를 기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A라는 상품을 10개를 1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상품 10개를 100원에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자, 근데 똑같은 A라는 상품인데 이게 구입하는 시점마다 물가가 변하니까 구입하는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단가를 기록 관리하지 않으면, 자, 출고됐을 때,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를 100원에 1000원에, 10개를 100원에 1000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또 20개를, 똑같은 20개를, 똑같은 물건인데 300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6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10개, 20개, 30개가 있는 상태에서 자, 예를 들어서 24개를 팔았어요. 24개를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때 판매했을 때 이게 지금 똑같은 물건이니까 이거를 요 20개 구입한 거부터 먼저 꺼내줬는지 아니면 먼저 있던 거부터 꺼내줬는지 이 단가를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자산은 이렇게 수량과 단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 재고장에 어떤 방법으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 기록법이에요. 수량을 기록할 때. 그럼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해 주는 거예요, 수량을. 예를 들어서 기초에 100개가 있었다. 그럼 기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여기서 매입한 게 200개다. 그럼 또 입고 수량에다가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이 230개다. 그러면 또 출고 수량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록법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0개가 있었고 200개를 매입했고 230개가 나갔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요, 여러분? 70개가 남았죠. 그럼 그 70개가 남아있다는 거를 이 재고장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록법으로 만약에 수량 기록 관리를 하게 되면 기초에 있던 수량 100개, 단기에 매입한 수량 200개, 단기에 판매한 수량, 매출한 수량 230개.
그럼 남아있는 수량은 70개.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장부상으로 상품 재고장의 수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방식이 바로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수량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은 번거롭죠. 번거롭기도 하고 물건 파는데도 또 바쁠 텐데 이걸 또 언제 기록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 그럼 이 실지재고조사법은 뭐냐면 물건이 입고됐을 때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입고됐을 때는 수량 기록을 하고 물건이 출고됐을 때는 기록을 우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했다가 기말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사례가 자, 1월 1일 날 기초에 아까 우리가 100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매입한 수량이 아까 200개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건을 지금 매출했어요. 팔았어요. 팔았을 때 기록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고 그러면 기말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실제 창고 가서 세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세보면 몇 개일까요? 자, 원래는 우리가 230개를 팔았는데 230개를 팔았을 때 출고 수량의 기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가보면 300개가 있었는데 230개가 팔려 나갔으니까 기말에 실제 남아있는 수량도 당연히 창고에 가보면 70개가 남아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역으로 300개가 있었는데 70개가 남았으니까 팔려나간 수량이 몇 개예요? 그렇죠. 230개다라는 거를 역으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량을 파악하는 방식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기초수량에다가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하고 단기 매출 수량을 모르니까 기말의 실제 수량을 빼는 거예요. 기말의 실제 수량을 빼면 단기의 매출 수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그러면 이 수량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기록 관리할 거냐? 실지재고 조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실무에서는 계속 기록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실제 재고 조사도 해서 진짜 남아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병행해서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여러분 왜냐하면은 봐봐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계속 기록만 하고 실제 재고 조사를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봐봐요. 지금 우리 봤던 사례에서 지금 봤던 사례에서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기록도 하고 나중에 실제 재고 조사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월 1일 날 100개가 있었고요. 올해 매입한 게 200개를 매입했죠. 자, 그리고 올해 매출한 거, 판매한 게 몇 개였어요? 230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70개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기록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보여준 게 바로 계속 기록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지금 실제로 요 남아있는 게 70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창고에 70개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실제 재고 조사를 안 하면 이게 지금 몇 개가 없어졌는지 도난부실된 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 70개 있는지를 한번 세보는 거예요. 가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고에 가봤더니 실제 남아있는 수량이 6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몇 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10개가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10개가. 그럼 이 10개가 도난부실됐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록해가지고 장부상의 기말 수량도 알아야 되고 실제 재고조사를 통해서 실제 남아있는 수량도 파악을 해야지만 이 차이 나는 수량에 대해서 도난부실된 수량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재고조사는 계속 기록도 하고 실제 재고조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들어둔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관리하여 재고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케이스죠.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기말 장부상 수량이 240개인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 재고 수량이 230개라면 10개가 도난 무실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 기록만 하고 실제 재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10개가 없어졌다는 걸 기업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 관리를 이렇게 장부상에 계속 기록도 하고 실제 재고 조사도 해서 분실된 거를 파악해서 이게 왜 없어졌는지 원인을 밝혀내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수량만 기록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단가도 기록을 해야 돼요. 단가 기록.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럼 여기 아까 봤던 사례로 한번 볼게요. 자, 봤던 사례로 보면 자,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사례에서 자, 1월 10일 날 내가 A 상품을 10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A 상품을 1월 17일 날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20개를 3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4개가 판매돼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러분 이 얼마짜리가 팔려 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건 뭐냐면 요거를 구입해 왔을 때 여기다가 구입한 금액 한 개당 100원이요 라고 그 물건에다가 구입 가격 표를 붙여 놓으면 되죠. 그리고 요 20개 구입했을 때 한 개당 300원에 구입했다라고 구입 가격 표를 붙여 놓고 24개 창고에서 꺼내줬을 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얼마짜리를 꺼내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는 게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개별법.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구입했을 때마다 다 구입가격표 라벨을 붙여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런 가정입니다. 자, 24개를 갖다가 팔았을 때 아마도 먼저 있던 걸 먼저 꺼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선입선출법. 이해되시죠? 그러면 24개 중에 먼저 있던 걸 꺼내줬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10개부터 10개에 대해서 100원짜리 구입한 거 이거를 먼저 꺼내주고 그러고 14개 나머지는 300원짜리를 꺼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업이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모래를 파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자, 모래를 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래를 내가 이만큼 사왔어요. 그죠? 킬로그램당 100원에 사왔어요. 모래를 또 이만큼 똑같은 걸 킬로그램당 200원에 사왔어요.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땅을 파가지고 먼저 있던 이 구입한 모래를 꺼내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기업은. 그러면 가장 최근에 구입한 이거부터 먼저 꺼내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거를 먼저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케이스에서는 24개를 팔았을 때 그렇죠. 20개는 300원짜리 먼저 꺼내주고 부족한 4개는 요 100원에 구입한 걸 꺼내줬겠죠. 그렇게 가정하는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평균법이라는 방법을 또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평균법. 평균법은 뭐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평균법은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하고 구입한 거 1,000원, 구입한 거 6,000원, 그러면 7,000원 구입을 했으니까 7,000원에 30개를 구입했으니까 7,000원 나누기 30개 해가지고 구입한 평균 단가를 곱해서 그 단가가 없어진 걸로 그냥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평균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여기 써놓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단가는 구입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했을 때
얼마짜리를 얼마에 구입해 온 거를 꺼내줬는지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A 상품을 한 개를 100원에 샀고요. 똑같은 A 상품을 2월 달에 한 개를 200원에 샀고요. 두 개의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3월 달에 한 개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꺼내줬는지 200원짜리를 먼저 꺼내줬는지 이 단가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게 가장 단순한 거는 자, 100원짜리 구입했을 때 거기 100원에 구입했다라고 딱지를 붙여 넣는 거예요. 200원짜리 구입했을 때 200원에 샀다라고 구입 가격 딱지를 붙여 넣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줬을 때 이게 얼마짜리 꺼내줬는지 구입 가격 그 표가 다 있잖아요. 기재해 놓은 게. 그걸 보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별법은 이렇게 상품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기업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개별법은 주로 이제 부동산 매매업, 건물을 뭐 A동을 샀고 B동을 샀는데 이거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 구입한 금액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귀금속을 판매하는 귀금속 판매업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고 거래가 이렇게 빈번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이 개별법이 가능하겠죠. 사실은 이제 개별법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가장 정확한 거니까. 내가 구입했을 때 100원에 샀으면 100원에 딱지 붙여놓고 이걸 갖다가 꺼내서 팔았을 때 100원짜리가 팔려 나갔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라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하면 이걸 다 수기로 이렇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바코드를 찍어서 관리하면 요즘에는 다 이게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다 사람이 확인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때는 이 개별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았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개별법으로 하나하나 다 이거를 라벨을 붙여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선입선출법이라는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갔겠지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료품을 판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오래 두면은 이게 부패되고 유통기한 지나면 못 파니까 식료품을 파는 회사들은 먼저 구입한 거를 빨리 꺼내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를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 거를 최대한 먼저 팔고 이런 게 실제 물량의 흐름이죠. 실제로 그렇게 물량의 흐름이 흘러갈 거예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의 장점은 실제 물량의 흐름도 먼저 구입한 걸 먼저 꺼내줄 거니까 그 실제 흐름과 이 가정 자체가 일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자, 먼저 있던 낮은 단가가 팔려 나가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최근에 구입한 게 남게 되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이게 또 과대평가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원가 비용은 과소하게 계상돼서 회사의 이익이 높게 보고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와 반면에 이 기말 재고가 과대평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과대평가되긴 하지만 최근의 시가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가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최근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후입선출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후입선출법은 자,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후입.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단점은 뭐냐면, 얘의 단점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가니까, 그렇죠? 실제는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꺼내주려고 할 텐데, 이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이 반대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정이다. 라는 단점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물가 상승 시에는 낮은 단가의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게 돼서,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메모를 해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월에 A 상품을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쵸? 한 개를. 맞죠? 그리고 2월 달에 똑같은 A 상품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200원에 한 개를 이렇게 구입을 했죠. 맞죠? 자, 그런데 3월 달에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판매했다라고 판매했을 때, 후입 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구입한 이 200원짜리가 먼저 팔린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물가가 점점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들어온 200원짜리가 먼저 팔린 걸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에 있던 이 낮은 단가의 금액이 기말재고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말의 재고가 적게 평가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구입한다고 그러면 200원에 구입해야 되는데 옛날에 구입한 100원짜리로 기말재고가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려나간 이 최근에 200원은 예,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니까 매출원가 비용은 과대하게 기록되고 또 기말재고 자산은 옛날에 있던 낮은 단가로 구성돼서 과소하게 평가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구입한 200원짜리가 매출 원가로 비용화되는 거니까 비용이 높게 기록되니까 이익을 낮게 보고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중평균법이라는 건 그냥 평균을 내보자라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 내면 돼요? 지금 3월 달에 한 개 팔았을 때 선입선출법이었으면 요 먼저 있던 100원짜리가 팔린 걸로 가정하는 거고 후입선출법이었으면 200원짜리가 먼저 팔린 걸로 가정하는 거고 가중평균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300원에 구입을 총 했는데 구입한 게 두 개니까 한 개당 평균 단가가 150원이다.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개 팔았을 때 150원에 구입한 게 팔려 나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중평균법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평균하여 단가를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가중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그냥 총평균 단가를 낼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총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그냥 그때그때마다 판매가 됐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재고자산이 이동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은 가중평균법은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 1월 10일 날 100개를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한 개당.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1월 17일 날 100개를 2,000원에 지금 이렇게 또 한 개당 구입을 했어요.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1월 30일 날 110개를 판매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있던 이 100개가 1,000원짜리가 먼저 팔려 나가고 부족한 10개는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2,000원에 구입한 게 팔려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2만 원이니까 그렇죠. 12만 원이 매출원가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90개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지금 200개인데 110개를 팔았으니까
90개가 남아있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가장 나중에 있던 2,0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얼마예요, 여러분? 18만 원이죠. 그렇죠? 90개 곱하기 2,000원 하게 되면 18만 원이 남아있게 돼요. 결국에는 100개를 1,000원에 구입하면 10만 원이고 100개를 2,000원에 구입하면 20만 원이니까 총 30만 원을 구입한 거예요. 총 구입한 거는 총 매입액은 30만 원을 구입을 한 건데 이 중에 12만 원은 팔려 나간 비용으로 보는 거고 이 중에 18만 원은 안 팔리고 남아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거 더하면 총 구입액 3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 그렇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상황은 아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1월 10일 날 100개를 1,000원에 구입을 했었고, 그쵸? 그리고 1월 17일 날 또 100개를 똑같은 물건 100개를 얼마에 구입했었고 2,000원에 구입을 했었고 그런데 1월 30일 날 110개를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가 간단하게. 그러면 자,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 우리 매출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나중에 있던 100개 2,000원짜리가 먼저 팔리고 그러고 부족한 10개는 1,000원짜리를 갖다가 팔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20만 원, 만 원이니까 총 팔려나간 매출원가 비용은 21만 원. 그렇죠? 그러면 기말재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자, 90개가 남았는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건 요 1,0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9만 원이죠. 그래서 30만 원 중에 21만 원은 매출원가 비용이고 9만 원은 기말재고자산으로 남게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가중평균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총평균법은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구입한 총 금액을 구입한 총 수량으로 해서 기말에 총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 이동평균법은 단어 그대로 재고자산이 이동될 때마다 그때그때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거는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이동평균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평균법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월 30일 날 110개를 팔았는데 이때 판매돼서 없어지는 원가가 얼마냐? 평균 단가를 내봐라. 그러면 평균 단가 한번 내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0만 원어치 상품 구입한 거고 이게 20만 원치 구입한 거니까 평균 단가 내면 30만 원어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구입을 한 거고 구입한 수량은 100개니까 200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30만 원 나누기 200개 하게 되면 한 개당 지금 이 시점에서의 평균 단가는 그렇죠. 1,5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1,500원을 이 단가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러면 110개 팔려 나갔을 때 평균 단가 1,500원을 적용해서 16만 5천 원이 팔려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90개는 지금 남아있는데 1,500원의 평균 단가 적용해서 13만 5천 원 남아있는 걸로 보는 거죠. 이거 다 더하면 30만 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단가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익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앞 케이스에서 각 방법별로 매출원가, 기말재고, 이익 등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110개를 팔았을 때 한 개당 판매 가격을 2,000원 받고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게 뭐 선입선출법이든 가중평균법이든 후입선출법이든 간에 요 110개를 한 개당 2,000원에 팔았으니까
22만 원이 매출 수익이 되는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자, 110개 팔았을 때 100원짜리 1000원에 구입한 거 1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10개 2000원에 구입한 거 2만 원에서 12만 원이 매출원가였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원가 여기 얼마예요?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워놓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 자, 위에 보시면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여러분? 매출원가가 우리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16만 5천 원 맞죠? 이렇게. 그렇죠? 자,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여기 얼마죠? 21만 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 22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10만 원이 매출 총이익. 요거 같은 경우 22만 원에서 16만 5천 원 빼게 되면 얼마예요, 여러분? 5만 5천 원이 매출 총이익. 그렇죠?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22만 원인데 21만 원이니까 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어떻게 될까요? 자, 30만 원 중에 12만 원이 매출원가로 비용화 된 거니까 나머지 18만 원은 남아있는 거죠. 그쵸? 또 30만 원 중에 16만 5천 원이 매출 원가니까 14만 5천 원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30만 원 중에 21만 원이 매출 원가면 9만 원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자, 매출 원가가 가장 큰 건 매출 원가가 가장 큰 건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거가 팔려 나간 걸로 보는 거니까 비용이 가장 커요.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 비용이 가장 작은 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숫자 보면 12만 원, 16만 5천 원, 21만 원이니까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가 가장 작죠. 그러면 매출원가 비용이 가장 작다는 거는 여러분 이익은 가장 큰 거예요. 보시면 10만 원, 5만 5천 원, 만 원이니까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큰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기말재고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매출원가가 가장 낮으니까 기말재고는 거꾸로 가장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하고 재고는 방향이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입선출법은 남아있는 금액도 커요. 그러니까 팔려나간 금액은 낮으니까요. 그러면 매출원가 비용이 낮으니까 이익도 크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이익이 낮은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이익이 낮은 건?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낮죠. 왜 그러죠? 매출원가 비용이 크니까요. 그죠? 가장 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구입한 물가가 높은 이 상품이 먼저 팔린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매출원가 비용이 크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익은 낮아지는 거고. 매출원가를 크게 기록했으니까 남아있는 재고도 가장 낮죠. 방향이 같죠, 이렇게. 자, 그럼 중간 단계를 갖는 게 바로 평균법이에요. 이게 중간이죠, 얘는.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크기를 확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크기의 이 순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익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선입선출법이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는 게 우리가 단가 가정과 관련해서 항상 이익을 크게 보고하는 건 선입선출법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부등호의 크기는 어떤 가정 때문에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주의해야 될 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동호의 크기의 순서가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반대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선의선출법의 이익이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가장 처음에 구입한 낮은 단가가 비용화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익이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동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크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제가 설명해 놓은 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이익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다. 그 이유는 먼저 들어온 게 낮은 단가의 이 상품이 매출원가 비용화되기 때문에 이익은 높게 보고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남아있게 되므로 높은 단가를 구성해서 기말 재고가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높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거기 책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이 기말재고 자산이 적정 시가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기말재고 자산은 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 이 기말재고가 시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 이 자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자, 선입선출법과 정반대의 특징을 갖는 거죠. 그리고 평균법은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익이 가장 큰 선입선출법의 경우 법인세의 부담이 첫 해에 커지게 돼요. 후입선출법은 법인세를 가장 낮게 내겠죠. 이익이 가장 낮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하락한다고 그러면 이 부동호가 반대가 된다. 물가의 상승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단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A 상품을 1월 10일 날 10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했고 A 상품을 1월 13일 날 200개를 한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런데 2월 7일 날 150개를 한 개당 3,000원에 판매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할 경우 2월 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액과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매출액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150개 팔았는데 한 개당 3,000원에 팔았으니까 3,000원 곱하면 45만 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있던 100개 1,000원짜리가 팔려 나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 2,000원짜리가 추가적으로 50개가 더 팔려 나가니까 요거 10만 원, 10만 원 하게 되면 2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매출 총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 45만 원에서 매출 원가 20만 원을 빼서 나온 게 매출 총 이익이 되는 거니까 매출 총 이익은 2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언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이 자, 책에다가 메모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후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이익이 가장 낮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은 10만 원 이익이고 가중평균법은 5만 5천 원이 이익이고 후입선출법은 만 원이 지금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익이 가장 낮으니까 여기 지금 메모해놨다시피 법인세를 후입선출법은 단기에 적게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자, 여러분 요걸 밑주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럼 세금 적게 내고 싶으면 후입선출법으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여러분 그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여기다 메모를 해보면 교재에다가 정확한 표현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 메모해 보시면 그러면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줄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한 개를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 1월 달에 한 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X1년도 2월 달에 똑같은 물건 한 개를 2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봐봐요. X1년도 3월 달에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판매했어요.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300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X2년도 1월 달에 나머지 한 개를 판매했어요. 이렇게요.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3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 봐봐요. X1년도와 X2년도로 구분해가지고 자 이거를 조금 올려서 자 매출 수익하고요.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하고 매출 총이익 요 세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매출 총이익 자, 봐요. 자, X1년도에 한 개를 판매했죠. 300원에. 그러면 300원이 매출액이죠. 자, 그쵸? 그러면 우리가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때 한 개 팔았을 때 후입, 나중에 들어온 200원짜리가 팔려 나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0원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도 한번 해봐요. 선입선출법으로. 자, 선입선출법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면, 자, 한번 여러분 요거 적어놔 주세요. 어디다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맞죠? 자,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보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엑셀런드 3월 달에 한 개를 300원에 판 거 맞죠?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있던 100원이 팔려 나간 거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익은 200원이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후입선출법이 낮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선입선출법보다는. 그쵸? 그러면 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거냐. 자,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를 이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이 두 개 중에 나머지 한 개는 X2년도에 팔았잖아요. 그럼 X2년도에 300원에 받고 팔았으니까 후입선출법부터 해보면 매출액이 300원이죠. 그쵸? 맞죠? 자, 그런데 두 개 중에 한 개 팔려 나갔잖아요. X2년도에 남은 한 개. 그럼 이 한 개는 얼마짜리가 팔려 나갔겠어요? 100원짜리 한 개, 200원짜리 하나인데 X1년도에는 200원짜리가 팔린 걸로 우리가 기록했으니까 남은 먼저 있던 100원짜리가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 맞죠?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2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선의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2년도에 한 개를 300원 받고 팔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걸로 해서 X1년도에 100원이 팔려 나갔으니까 남은 한 개는 2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선의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200원이 매출 원가가 돼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100원이 되는 거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이연시킨다는 이유가 뭐냐면 첫 해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첫 해에는 자, 첫 해에는 이렇게 후입선출법이 100원으로 이익이 낮죠. 선입선출법보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지금. 후입선출법이.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어차피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이거 먼저 매출원가를, 먼저 했던 거를 매출원가로 할 거냐, 나중에 했던 거 매출원가로 할 거냐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체는. 봐봐요. 어차피 X1년도에 200원의 이익이고 100원의 이익이니까 전체 이익은 300원이죠. 후입선출법도 100원하고 200원 더하면 전체 이익은 300원이에요. 근데 이익을 먼저 많이 인식할 거냐, 적게 인식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첫 해년도에는 세금을 이연시키는 거죠.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고 첫 해에는 세금을 조금 내지만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하지만 전체로 내는 세금은 어때요? 둘 다 똑같아요. 전체 내는 세금은. 그러니까 세금을 미리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많이 낼 건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연시킨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이 일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다르게 이렇게 수량과 단가를 기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수량과 단가를 기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는 이런 재고장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럼 수량을 기록할 때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과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입고될 때만 기록하고 출고될 때는 기록하지 않았다가 기말에 실제 수량을 파악해서 역으로 출고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실무에서는 같이 이걸 병행해야지만 도난이나 분실된 수량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수량뿐만 아니라 단가도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은 구입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개별법이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고, 평균 내는 게 가중평균법이고, 이렇게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이익의 크기가 다 다르다. 이렇게 이익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데 이 특징들이 있었죠. 그죠?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익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그렇죠. 선입선출법. 그렇죠? 이익을 가장 낮게 보고하는 건 후입선출법. 그렇죠? 그 중간은 평균법.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동호의 크기는 이익이 가장 크다라고 선입선출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그죠? 물가가 상승했을 때를 전제로 이게 성립하는 거고 거꾸로 물가가 하락한다면 그죠? 이 부동호가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먼저 했던 걸 먼저 판매하니까 최근에 남아있는 이 재고는 적정하게 시가평가를 또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기마재고가 높게 기록된다는 거. 그래서 매출원가는 낮게 기록되니까 이익이 가장 높게 기록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익이 낮게 기록되다 보니까 세금을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세금을 이연시키게 되면 이렇게 첫 해에는 세금을 적게 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또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연시키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수익과 비용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메모해 보시면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선입선출법은 수익 비용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선입선출법은 요 22만 원의 판매 가격은 최근의 판매 가격이지만 이 매출원가 비용은 옛날에 처음 구입한 과거의 단가가 반영되니까 최근의 수익에 과거의 단가가 반영돼서 수익과 비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입선출법은 최근의 판매 가격에 과거의 단가가 아니라 최근의 단가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최근의 단가가 적용이 돼서 최근의 수익에 최근의 단가가 적용돼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할 수 있어요.
후입선출법은 또 이러한 특징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각 단가 가정의 특징들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조금 요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기록 요 내용들 우리 이론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간무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해서 학습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